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보다 또 2배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의 꿈을 펼친 김춘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김춘추가 매우 치밀한 전략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신라를 결국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잘 지켜냈다. 위기의 신라를 지켜내고 결국은 2마리의 토끼를 잡은 셈이죠. 2마리의 토끼라면 집토끼, 산토끼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백제와 고구려라고 하는 2마리의 토끼를 결국 잡아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는데 통일의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질문,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화합과 연대가 바로 비결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은 7세기 후반이죠. 7세기 초중반에 신라는 위기를 맞았죠. 그게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위기를 맞았던데, 그 위기 속에서 김춘추라고 하는 완전히 예상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상외의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660년이 되면은 황산벌 전투를 통해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왕이 되어서 백제를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8년 뒤에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가는 거죠.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사망했어요.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그 내분이라고 하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신라가 통일하기는 아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사에는 우리가 지금 김춘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연개소문이 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연개소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국면을 또 아마 이 신라가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최고 지배층이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분열을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에서는 망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제는 백제대로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 부흥운동마저도,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마저도 신라가 활용을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해요? 당나라를 물리치는데 자본으로 삼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위협이기도 한데, 그 위협을 위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부흥운동의 목표를 당나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흥운동을 하는 백제 사람들, 부흥운동을 하는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는 데 쓰게 됩니다. 그 결국 당나라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반도를 떠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신라가 만든, 김춘추가 구상해서 아들 문무왕까지 실천에 옮긴 어마어마한 대역전의 드라마인 거죠.
이제 거기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 통일신라에 딱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춘추와 그의 아들 김범민 문무왕은 마지막까지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같이 손을 잡은 당나라라고 하는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이게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는가,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대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일본 손만 잘 잡으면, 미국 손만 잘 잡으면 우리는 진짜 안전하고 문제없다, 중국과 교역 안 해도 좋다, 러시아와 교역 안 해도 좋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정말 바보인 거죠. 정말 바보인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우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미국과 일본 편을 들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는 더욱더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눈먼 장님이다. 그리고 그렇게 눈먼 장님이 된 거는 결국 윤석열 씨가 검찰 출신이라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안에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마당에도 세계 정세를 잘 살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세계의 대통령은 누구지? 미국이지. 그럼 미국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아시아에서는 누가 힘이 제일 세지? 일본이구나. 일본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상하로만 보고, 그 상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꼬붕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밥은 안 굶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법조인을 대통령이나 중요한 인물로 절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명박이 시켜보니까 사장했던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라는 거는,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지 결코 사업가나 법률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가 하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품질,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를 얘기할 적에 저는 이 사람이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다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춘추는 연개소문을 만났던 거죠. 언제? 고구려 방문 때. 고구려를 방문했을 때, 김춘추가 고구려를 방문했을 적에 그때 연개소문이 실권자였잖아요. 보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실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에 시간에도 거기에 근접한 말씀을 드렸지만 연개소문의 무게를 한번 달아본 것 같아요. 김춘추가. 연개소문이 과연 어떠냐? 어떤 성향인가? 그러니까 김춘추에게 제일 바람직한 연개소문의 모습은 뭐였겠어요? 초강경파이기를 아마 김춘추는 소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강경파여야만 고구려가 어떻게 되니까? 당나라와 부딪히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당나라와 심하게 부딪혀야만 신라의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거를 아마 김춘추는 노렸는데 김춘추가 가서 보니까 영락없이 그렇더라. 그래서 김춘추는 아마
웃으면서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방 맞는 것은 예정된 일이군. 그렇다면 우리가 당나라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올 것 같다.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 그 윤석열 씨가 일본 손을 꼭 잡고 동해도 일본해라고 해도 좋고 이제 좀 있으면 독도도 뭐 그거 하나 주면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적에 우리와 이익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볼 때 아 이건 진짜 한국이 망하는 찬스다 이렇게 볼 거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 연개소문은 사실 연개소문 자체로 보면은 훌륭한 점이 많은 정치가였죠. 약점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약점은 연개소문은 너무나 강경하게 당나라와 대립하는 것밖에 몰랐다는 점이 그게 약점인 거죠. 좋은 점은 뭐겠어요? 좋은 점은 그 약점이 바로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국가의 국력을 총 집결시켜서 자주적인 노선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거는 이제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사실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은 연개소문에게는 좀 약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나자 667년이죠.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은 당나라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길잡이가 되어가지고 고구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엄청난 시련 끝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신라는 아주 편안하게 백제의 공격을 염두에 둘 필요 없이 편안하게 평양 쪽으로 밀고 갈 수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당나라 군대도 평양성 공격을 순전히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순탄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668년에 평양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700년 동안 이어온 고구려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외세의 공격을 받았어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내던 고구려가 결국은 내부 분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 또 결국은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대책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니까? 결국 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열은 정말 문제다. 내부의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가령 우리가 좀 희망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일 이름을 자꾸 얘기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그 과일이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수박이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국면에도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 발의하고 탄핵 절차 밟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에서부터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연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648년에 김춘추가 그러니까 당나라에 가서 군사를 요청하죠. 그때는 바로 되진 않아요. 그와 비슷한 요구는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650년에도 김춘추가
아들을 통해서 김범문을 통해서 지금이 때입니다 하는데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659년이 되면 드디어는 오케이 하고 이때는 이제 당고종이죠. 당태종 때가 아니고 당고종이 사인을 보내와서 드디어 660년이 되면은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김춘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구려에 갔던 것은 642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 뒤인 647년에는 일본을 다녀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648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당나라 황제 태종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김춘추가 직접 고구려나 백제나 당나라를 안 가도 되죠. 관리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김춘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내 피부로 느끼고 싶다는 거죠. 신복을 보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여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직접 들어가서 내가 냄새를 맡아봐야 돼. 내가 감을 잡아야 돼. 누구를 시킬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어떤 대통령은 보니까 막 물난리가 난다고 난리가 났어도 올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뭐 내가 가면 문제가 뭐 어떻게 달라지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거지. 뭐 내가 가면 뭐해. 뭐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수습은 안 돼. 그렇게 수습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둬야 된다. 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김춘추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세요. 연맹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당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가 움직이려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끌어들여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도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장기적 전망을 하면서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일을 하는 거다. 뭐 여러분이 옛날 학교 다닐 적에 교과서에서 보시기로는 그냥 바로바로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660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결국 당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는 언제예요? 670년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당나라 군대는 한반도에 와가지고 작전을 하고 전쟁만 해도 3번을 하는 거죠. 백제하고 하고 고구려하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해요? 신라하고 하고 드디어는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라는 김춘추와 그 아들 문무왕 김범민은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정확한 계산을 했을까요? 백제나 고구려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일을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고구려, 백제, 고구려 딱 잡고 나면 당나라는 그 다음에 뭘 노리겠어요? 신라를 먹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와 함께 일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내면 안 돼요. 길게 끌어야 돼. 왜? 길게 끌어야 결국은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당나라 군대가 와서 신라 땅에서 한반도 땅에서 10년 이상 있었으면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정복하려고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치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런 통일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신라에는 황금기가 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라 중대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은 이제 중대의 시작은 김춘추가 왕이 된 654년부터 생각합니다만 그로부터 780년까지, 즉 670년대에 사실상 통일이 완성되니까 약 110년 동안에 아주 찬란한 신라의 황금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은 어떻다? 황금기가 오는 거예요. 황금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깊은 실망과 좌절을 느낄지 모릅니다만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겨울이 잘 넘어가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려면은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 공부가 참 필요해요. 왜 그러죠? 역사 속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고할 만한 모델들을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면은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요. 마음속에 확신도 생겨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때요? 제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나요? 네. 이제 결국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였을 때도 사실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에게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신라는 후방의 위험 세력을, 백제라고 하는 위험 세력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제거하고 나면 고구려와 외가 하나가 되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연결지대가 없어지니까. 실제로 고구려는 위기에 빠졌을 때 외에 손을 내밉니다. 외놈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신라만 외세를 끌어들이고 백제나 고구려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목표는 뭐예요? 적어도 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 않고 나아가서는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 손발이라도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과거에 친했다 안 친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라니까 외세를 끌어들였고 고구려라면 그럴 일이 없다, 그런 것은 없어요. 급하면 다 땡겨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기지 못하도록 미리 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신라는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럼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게 이제 김춘추와 그 아들 문무왕에게 그런 공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작전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지도가 여러분 눈에 띄시죠? 처음에 신라는 일단 한강 쪽으로 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천 아시죠? 거기에 남천정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신라의 부대. 거기에 김춘추는 딱 머물러요.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총지휘부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에 의해서 당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서 오니까 그 군대를 아들 김범민이 맞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면 덕적도에서 만나요. 덕적도에서 당나라 군대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 신라 군대는, 김유신이 이끈 신라 군대는 남천정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은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황산벌로 가는 거죠. 황산벌로. 그래서 결국은 황산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백의 5천 결사대하고 김유신의 5만 군대가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이 계백의 그 결사대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서 쉽게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백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돌파를 해내죠. 그리고 이제 의자왕을 사로잡게 돼요. 포로로 잡게 되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였죠. 그런 다음에는 결국 그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군이 뜨는 거예요. 어디서 오겠어요? 일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내려오는데 백마강 입구에서 아주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그래서 결국 백제는 이제 회복이 될 수 없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그 고구려가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연개소문이었다면, 연개소문이 죽고 없다 치면 여러분이나 제가 연개소문 또는 연개소문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백제가 무너질 적에 빨리 개입을 했어야 돼요. 빨리 개입을 해서, 그죠? 외도 동원하고 백제의 지방 군대도 재조직하고, 그러면서 고구려가 평양성에서 마지막을 맞을 것이 아니라 부여로 내려왔어야 된다. 공주로 내려왔어야 된다. 그런데 고구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작전에서 고구려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고구려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 저로서는 명백한 것이 있어요. 고구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김춘추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 김춘추가 왕이었으니까. 김춘추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고구려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죠. 역사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고구려는 분명히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동맹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신라가 다각적인 전략을 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백제를 칠 적에 마치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한강 이북 쪽에서는 바다와 육지에서 고구려를 향해서 곧 쳐들어갈 것처럼 폼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에 주문을 해가지고 소규모 부대지만 소규모 부대가 마치 대규모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국경을 향해서 쳐들어간다고 하는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즉 양동작전을 폈을 겁니다. 그런 한편으로 신라는, 김춘추는 기록에는 있지 않지만 김춘추의 지금까지 성향으로 봐서 분명하게 그럴 거라고 제가 김춘추가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이번 작전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약간의 제재를 하는 거다. 대하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규모 작전이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이미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보장왕이나 연개소문을 만났을 적에 아주 페인트 칠을 잔뜩 했을 거예요. 우리는 고구려 문제에 전혀 관심 없고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고구려와 원수가 되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백제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복은 하고 싶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백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구려가 정확하게 판단하지도 못하고 고구려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안 움직였지. 그렇지 않고 이놈들이 백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은 고구려로 밀어올 거야. 이렇게 수를 고구려에서 읽었더라면은 고구려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왜가 초기에 이미 개입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연적 요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우연적 요소를 벗어나서 김춘추와 그 아들 김범민의 기가 막힌 군사적 외교적 작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660년에 아주 삽시간에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왕족들을 다 잡고 백제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가 끌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수만 명을 끌고 갔어요. 당나라는 백제의 지배층을 사실상 싹 칼로 도려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당나라는 나중에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고구려의 지배층도 수만 명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게 신라에 도움이 됐겠어요? 손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신라가 뒤에서 연기를 솔솔 피웠을 거예요, 바람을. 이 당나라에게 충고를 했을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배층을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지배층을 심으셔야지 그놈들을 거기다 놓고 거짓 항복을 받아가지고 믿고 평화조약을 체결해가지고는 되치기가 있습니다. 다 잡아가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라는 만세를 불렀겠죠. 그래, 다 잡아가봐라.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긴 더 좋지.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라의 수가 아주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백은 그런 점에서는 참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황산벌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는데요. 이 계백은 황산벌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당나라 군대가 무려 13만이었어요. 그리고 신라 군대가 5만 명. 그러니까 신라가 낼 수 있는 어쩌면 최대치의 군대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백제가 낼 수 있는 군대는 아마 제가 추산하건대는 약 10만 명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를 이기려면은 3배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5만이면 우리가 15만 정도는 있어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보면 신라와 당나라가 약 20만 명을 동원한 것은 백제를 침략하기에는 사실은 충분한 숫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매듭진 거예요? 백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신라가 간 거예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그래서 아주 그냥 단기간에 항복을 받고 수뇌부를 몽땅 잡아서 당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구려를 치지 않고 오래 뜸을 들인 거, 오래 뜸을 들인 거는 형식적으로는 백제 지역에 대한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했겠지만 실제 신라의 속셈은 따로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신라의 속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라라고는 강적을 이 다음에 빈털터리로 쫓아보내려면은 이 사람들이 체류 기간이 길어져야 돼. 그래서 당나라가 국력을 소모해야 돼. 당나라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면 더 좋아. 그래야만 이게 공짜로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함께 후다다닥 쳐놓고 나면은 결국 당나라가 그 다음은 신라를 그냥 집어삼킬 테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작전이 수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백제를 이기는 것도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고 계백이 아주 효율적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등장하죠. 화면에 누가 등장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화랑 관창이 보이죠? 영화 속에서 만났죠? 이 화랑은 실제 전투력은 매우 미약했죠. 왜냐하면 청소년이니까요. 청소년이니까 용기는 있어도 뭐 장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신라군은 사기가 높아졌다. 그리고 백제군은 허무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뭐 죽여도
계속 오는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를 역사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뭐 욕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무지무지하게 재밌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감독이 누구죠? 이준익 감독이죠. 이 감독이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사실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이준익 감독이 잘 포착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김춘추와 그 아들 문무왕이 역사 기록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백제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작전을 써요. 어떤 작전을 쓰겠어요? 신라를 쪼갤 작전을 생각하는 거죠. 신라 누구와 누구를 쪼갤 생각을 하겠어요? 김유신과 그죠. 신라 왕실을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유신에게 우리 편 해라. 그러면 너 백제 왕 시켜줄게. 너도 사실 원래 왕손이잖아. 억울하게 왜 남의 나라에서 심부름하고 있어. 왕 해라. 땅 줄게. 너 백제왕 하라. 이게 아마 김유신에게는 어마어마한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유신의 반응은 어땠어요? 싫다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전에 기획이 잘 돼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김춘추나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은 현실적으로는 김유신의 병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약의 사람이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당나라가 어떤 이간 책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를 방어를 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어를 잘 한 거죠. 방어를 잘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결과를. 김유신이 배신하지 않았다. 이건 한편으로 김유신의 공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상황이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김유신과 김춘추는 이미 겹사돈이 되어 있었다. 겹사돈이. 그래서 김춘추의 누이와 김유신의 누이와 김춘추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은 건 물론이고 김유신 역시 김춘추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2배로 진하다. 3배로 진하다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누구 자손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삼척박씨다. 그러면 내가 100% 삼척박씨일까요? 아니죠. 나는 아버지의 유전자 절반, 어머니의 유전자 절반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전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때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2의 n승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로 올라가면 조상이 2명이죠. 아버지, 어머니. 2대로 올라가면 어때요? 4명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2의 n승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신이, 이신이, 박신이, 백신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제가 100입니다만 제 안에 흐르고 있는 백씨 조상의 피는 매우 옅은 거예요. 10대조를 계산으로 하면은 2의 10승분의 1만이 백씨의 피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무의미한데 그래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해보면 우리 가운데 김씨 자손 아닌 사람이 없다. 박혁거세의 박씨 자손 아닌 사람이 없다.
신라 육촌의 촌장 가운데 대표 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씨의 자손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린 다 신라의 자손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특별하다고 한 건 뭐냐면 대개 사라진 왕조의 자손들은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고구려의 왕손, 당장 고려의 왕손도 거의 없잖아요, 왕씨. 그런데 유독 뭐는 많다. 신라의 김씨는 많다. 신라의 김씨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야의 김씨 자손도 무지하게 많다. 사실 우리나라의 단일 성씨로 보면 김유신의, 즉 금관가야의 후손인 김유신의 자손이라고 하는 김의 김씨가 제일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남쪽에만도 500만 명이 된다. 경주 김씨는 100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즉 누구의 자손? 김춘추의 자손은 100만이지만 김유신의 자손은 500만이나 된다. 물론 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지만 교수님, 경주 김씨 중에 8대 봉군을 해가지고 8개의 다른 김씨들, 뭐 의성 김씨라든가 광산 김씨라든가 뭐 언양 김씨라든가 이런 김씨들도 다 짜디고 보면 경주 김씨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6개 봉관이 다 저 경주 김씨에서 갈라져 나왔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가 그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김춘추의 자손, 김유신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 압도적으로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신라 통일인 거죠. 고려 700년이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 백제 700년이 하지 못한 일, 가야가 하지 못한 것,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했다? 김춘추와 김유신이 했다. 김춘추 부자와 김유신이 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엄청난 역사적 사실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 결국 백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부흥운동을 신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을 도와줘요. 백제의 부흥운동, 백제의 부흥운동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죠? 가령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죠. 건모장,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겉으로 보면 신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킬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흥운동 세력까지를 이용해 가지고 신라가 즉 한국의 한민족인 거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당나라와 싸운다. 그래서 당나라를 여러 차례 싸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육지에서는 내소성 전투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주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전도 하죠. 기벌포에서 오늘날의 충남과 전북의 접경 어느 사이 아마 만경강 어귀쯤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금강 하구 어디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싸워서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삼국유사에 보면 신화로도 남아있죠. 어떤 신화가 있냐면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하나는 그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이 그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죠? 내가 죽으면은 나의 무덤을 바다에다가 대왕암에다가 만들어달라.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는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의 용왕이 되어서 외적을 막아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여러분 뭘 읽습니까? 문무왕이
끝까지 염려하고 있었다. 무엇을? 백제를 되살린다는 명목하에 외가 침략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끝까지 염려하고 있었다. 당나라를 돌려보낸 다음에도 외의 침략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문무왕이라고는 왕이 문무왕 아닙니까? 문과 무를 겸비한 그 왕이 신라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냐면 그냥 이제 다 지나가고요. 만파식적의 설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파식적이라는 건 삼국유사에 등장합니다. 그 신라에는 보물이 있었다. 세 개의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마술필이었다. 그 필의 이름이 만파식적이다. 만파라고 하는 것은 온갖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죠. 그거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피리가 있었다. 그 피리가 어떻게 된 피리냐면은 대나무를 두 개를 합쳐서 만든 필이다. 그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냐면 하나는 김유신의 영혼이 깃든 대나무, 또 하나는 문무왕의 혼이 깃든 대나무, 그 두 개를 합쳐서 피리를 만든 것이 바로 만파식적이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죠?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김유신의 자손과 김춘추, 김범민의 자손이 하나가 될 때에 신라는 막강한 나라이고 신라는 영구하고 신라는 번영을 누린다 하는 그런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그런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신라는 국토를 이렇게 나눌 적에 9개의 주로 나눴잖아요. 9개로 주로 나눠서 본래 신라의 핵심 영역이었던 땅들을 양주와 상주와 강주로 그렇게 핵심 지역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많이 속해 있던 땅들을 한주와 삭주와 명주로 하고, 그리고 백제에 속했던 땅들을 또 나누죠. 웅주와 전주와 무주로 나눠서 333으로 하는 거예요. 신라 3, 백제 3, 고구려 3 해가지고 거기에 또 오소경 5개의 작은 서울들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지역에는 북원경과 중원경을 설치하고, 백제 지역에는 서원경과 남원경을 설치하고, 그리고 과거 가야 지역에는 금관경을 설치해요. 그러면 5개가 되잖아요. 경주 외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안배 겸 각 지역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 중대의 화려한 황금기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벌써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석굴암이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석굴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불국사가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 불교적 이상향을 잘 표현한 것입니까? 황룡사 구충탑이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효와 의상과 같은 스님이 등장해서 불교계의 새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신라에서는 이제 정말 귀족 중심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국을 신라가 통일한 것이 우연이었나요? 재수였나요? 잔꾀였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이 활동을 한 것이고, 그들은 결국 화합과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삼국통일에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어쨌든 외세를 끌어들였고 어쨌든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약점이죠. 그렇지만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늘날 한국 민족의
기본 틀을 이때 만들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신라 통일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통일,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정말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저렇게 허둥지둥 서둘러서 일본 손, 미국 손만 꼭 쥐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무력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설득과 회유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일도 결국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될 때만 사실은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결국 신라의회에서도 보듯이 다양한 층위에서 화합과 연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거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잘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